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조건이나 경제적인 것을 따지면서 민망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저는 진짜 창피하게도 시댁에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결국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되더라고요. 잘 들어보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없는지 판단해 보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결혼한 지는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냥 서로 캐릭터가 강하지 않고 맞춰주며 생활하는 편이라 서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끼어 있어서 힘든 거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형님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저희 시댁에는 안 좋은 소식이 크게 생겼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세등등하던 형님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도 하던 사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그 일로 형님이 저를 은근히 무시해 왔었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님이 바뀌어 가더군요. 워낙에 상식 밖이라 저도 똑같이 바뀌어야 했고요. 일단 저희 아주버님은 옷감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돈으로 했던 건 아니고 형님 집안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았어요. 와이프인 형님네 아버지가 도시 외곽에서 포장 용기를 만드는 공장을 이미 하고 있었고 경쟁업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이 되었대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요청을 했고 처가의 자금적인 도움을 받아서 도심에도 작게 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었고 저희 시모에게도 그런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큰애 공장이 많이 힘들어져서 좀 쉴 것 같다고 하더라고. 참 걱정이다. 안 그래도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어머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좀 괜찮으시대요? 나도 모르겠다. 아마 둘도 사이가 그다지 안 좋겠지. 처음에 공장 시작할 때도 얼마나 눈치를 줬던지 돈을 빌려주는 건 고마웠지만 나도 썩 달갑지 않더구나. 저희 형님은 엄청 드세고 강한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 막내딸로 컸다 보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처음 만났을 때도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해대던지 아주 귀가 아플 정도였고 마음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집요하게 하는 스타일 아시겠죠? 반면에 아주버님은 유들유들하고 사람 좋은 성격인데 와이프를 드센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길을 못 펴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시모는 그걸 보고 항상 안타까워했지만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맨날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애가 없더라고요. 시모는 여자가 너무 기가 세서 그런 거 아니겠냐며 신경 안 쓰겠다 했죠. 저희 집은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은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도움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는 편이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게 꼴사납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명절이나 무슨 날이면 손에 바리바리 들고 와서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다 저한테 미루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식혜 있어요? 선물 잔뜩 들고 오느라고 힘드네. 오셨어요, 형님?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아, 친정에 들어온 선물.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못 쓰니까 가져온 거야. 동서는 뭐 가져왔어? 저는 그냥 용돈 드리려고요. 그래도 그렇지. 명절인데 집에서 선물 주시는 건 없어? 아유, 일 많이 해야겠다. 나 좀 쉴 테니까 알아서 좀 정리하고.
항상 저를 시녀 부려먹듯 했지만 그 정도 그러시겠거니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로 시댁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누구 하나 나서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괜한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죠. 은연중에 저희 집은 별거 아니고 자기는 재력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가 궁금했어요. 저희 시댁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업으로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해오셨고 거의 이 지역에서 오래된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일한 지도 15년은 훌쩍 넘었죠. 성실하고 꼼꼼한 남편을 데리고 일을 해오신 것이 있어서 합도 잘 맞고 저도 나름대로 남편의 적성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족 사업을 돕고 있는 걸 보면서 항상 형님은 저희 남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아니, 근데 남자가 그래도 무슨 전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인쇄소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동서는 불안하지도 않아? 뭐 불안할 것이 있나요? 대기업도 망하는 판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전공 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나이도 늦었고 잘 맞는다고 하면 저 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은근 시댁 인쇄소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단골도 어느 정도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저렇게 영세한 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사업이라는 건 우리 아빠가 하는 것밖에 못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내가 긁어 부스럼 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마음 쓰지 말고. 형님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마다 본인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도 아니지 않냐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들끼리 큰 소리를 내면 보기도 좋지 않고 혹여 시댁과 사이가 틀어지게 될까봐 그냥 넘어갔죠. 어쨌든 남편 직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퇴직을 한 상황인데 조금 많이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있기 때문에 부업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자기가 아버지 공장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본인 공장으로 와서 일을 하겠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전혀요. 됐다고 하면서 거절했는데 여자가 이 불경기에 그것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 공장에 들어가서 더 본인을 공주처럼 대접하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나름대로 일을 찾고 있었죠. 시아버님은 3년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시모만 계시는데요. 시모도 무릎이나 손목,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인쇄소를 남편에게 넘길까 생각도 하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주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물려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준다고 하니까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돈 욕심이 크게 없기도 하고 부모님의 일이라 더 무게가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애초에 내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거라. 참나, 너는 어쩜 이렇게 욕심이 없니? 그럼 지금까지 도와준 게 그냥 집안일이라서 해준 거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너 말고 누가 가업을 잇겠어. 맞죠. 하지만 제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가지고 계시다가 변경해줘요. 남편은 그저 부모님이 일궈오신 인쇄소니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귀신같이 형님이 알았나 보죠? 저에게 따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디저트 카페를 가자고 하면서
일요일 점심 때 나오라고 불러냈어요. 저는 정말 단둘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래도 인간 예의가 있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일단 나갔죠. 어느 정도 인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리에 메뉴를 시켜서 자리에 앉자마자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재산이랄 게 뭐가 있어? 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하고 인쇄소뿐인데 그걸 다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큰아들은 그 일 안 했다고 안 나눠주는 건 도리에 어긋나지. 나한테 상의를 하신 것도 아니고. 참 웃겨.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이런 건가? 그냥 아직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말만 나온 거예요. 형님 의견도 중요하겠죠. 근데 어머니 생각도 들어보고 이야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내 의견 묻고 결정을 내리시더니 이제 남편 공장 망했다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움직이시는 건가? 여튼 동서는 이제 집안일을 좀 더 도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염치가 있으면 시댁에 도움을 준 것도 없으니까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형님은 시모가 이전과 다른 태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아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시모는 형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큰아들이 도움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것도 있었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 때도 그냥 넘어가기도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스파, 해외여행 매달마다 풀코스로 대접하는데 시모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대는 형님을 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암묵적으로 형님도 자기가 이 집안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경고망동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시모는 조금씩 할 말을 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었어요. 형님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느낀 것 같고요. 하여튼 동서가 더 잘해. 시댁에 신경 많이 쓰고.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운영권 부분은 나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이번 겨울 김장도 준비해야 하지 않아? 네,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나. 살림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려요. 아니, 다른 집은 지금 다 담그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도대체 뭘 고민하는 거야? 나처럼 일을 하면 몰라. 형님은 자기가 시모도 아니면서 제 앞에서는 저렇게 시모처럼 굴 때가 많았어요. 한 번씩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서 귀를 닫아버리기도 했는데요. 형님은 이제 아주버님도 폐업을 했고 다들 시간도 좀 넉넉히 있으니까 다 같이 김장을 하자고 하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폭풍으로 해댔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서 형님 앞에서만 서면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라고 하면 대든다면서 더 큰 목소리로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붙여가며 기를 죽이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대답도 안 해버렸죠. 일단 빨리 준비해봐. 나도 김장김치 필요하니까. 더 미루면 나 가만 안 있어. 형님은 어떻게든 시댁에 투자한 것을 돌려받으려고 할 텐데 인쇄소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남편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시모가 하자는 대로 따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좋지 못하고 그러려고 일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며칠 뒤 시모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형님이 또 한 번 휩쓸고 갔고 그동안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모댁에 찾아와서 먹지도 않던 저녁밥을 먹더니 인쇄소를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고 집요하게 물었대요. 시모는 당연히 일을 하던 게 작은 애니까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애한테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모에게 짜증을 냈대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큰아들 사업이 망했으면 좀 도와주실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큰애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온 집안 사람들 잘못이니? 그리고 너희들 잘 해온 대로 하면 되지. 나도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데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어이가 없네. 당당하게 요구요? 지금까지 제가 이 집안을 도운 게 어느 정도였는데요. 잊으시면 안 되죠. 제가 저희 남편 그동안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시모는 기가 차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형님은 동선에는 솔직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잘못 정리하면 오히려 집안에 해가 될 거라고 정확하게 5대5로 나누던지 아니면 본인들 쪽으로 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참 당차면서도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을 도운 것도 사실 둘이 결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시모는 원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큰아들이 그냥 자력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셨대요. 근데 며느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그럼 고생해보라고 하면서 그냥 두신 거고 사업이 잘 되어서 큰아들이 조금 얼굴이 피니까 더 말을 아끼셨고요. 시모 입장에서는 큰 며느리가 상전처럼 느껴졌겠죠. 그동안 정말 참고 참은 것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잘 된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시모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시길래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밖에 나와서 저녁 드실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김장 재료를 사러 가려고 했고 오늘 혼자 장을 보러 가신다고 하길래 같이 가자고 했어요. 시모는 형님에게는 연락도 안 하실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속이나 긁어놓고 시댁 다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달갑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그냥 둘이서 하자고 하셨어요. 막상 얼굴을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시모가 좋아하는 것들로 저녁을 차려 먹자고 하며 장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러다가 정말 시모가 마음을 닫고 시댁 분위기도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있고 지금 가장 기분이 안 좋으실 분이니까 같이 가족이 하나 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시모를 설득하니까 알겠다고 다 같이 모이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형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풀어나가 봐요.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날 저녁 시모와 저녁을 먹으며 형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저는 제가 힘든 것만 생각했었는데 누구나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배추 50포기를 집으로 배달을 시켜놓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장을 보고 내일 모여서 담글 테니까 오전 10시까지 시댁으로 오라고 알렸어요. 사실 형님은 다 담그면 부를 줄 알았겠죠? 형님은 네가 어차피 다 준비를 해놓을 건데 뭐하러 10시까지 가겠냐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이제 며느리 노릇 하실 시간이 되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큰 며느리로서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되물었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길래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었어요. 시모랑 저는 고춧가루도 사서 와가지고는 배추를 다 절여뒀는데요. 시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하셨죠.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며느리보다 너처럼 며느리 노릇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니? 똑똑한 며느리 둬서 뭐하게?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이 점심때쯤 도착을 했어요. 시모는 김장을 할 생각인지 아닌지 답답하다고 오전 내내 욕을 해댔고 저는 조금 기다리면 올 거라고 달래고 있었죠. 진짜 양심이 있으면 빨리빨리 와서 준비를 같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6통쯤 했을 때 그제서야 챙겨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더디게 온 것도 답답한데 진짜 아예 김장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복장으로 나타난 거예요. 핑크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와서는 처음 입은 옷이라고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형님, 오늘 김장할 때 입을 옷은 가져오셨죠? 내가 왜? 나 이런 거 잘 못해. 그냥 도와주려고 온 거야. 말 그대로. 그리고 동서가 해야지 내가 뭘 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자고. 내 역할 아니잖아. 형님은 정말 저에게 다 맡길 작정으로 아무런 계획과 생각도 없이 온 거였어요. 시모는 그런 걸 보고는 속이 터지는지 본체 만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형님은 시모에게 가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서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조잘거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읽는지 못 읽는지 아주버님은 김장을 하면 수육을 먹으면 어떠냐고 했고 형님은 고기 사오면 그건 본인이 삶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장을 빨리 봐와야겠네. 고기 사러 다녀올게. 아이고 속 터진다. 네가 뭘 장을 봐와. 내가 같이 갔다 오마. 김치 버무리고 있어. 시모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는지 아주버님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양념을 만들어서 형님에게 같이 버무리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은 TV를 보면서 본체 만체도 안 했고요. 세 식구가 먹을 것을 담가야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형님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동생 같았으면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어요. 형님, 그래도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김장하라고 하신 이유가 놀러 오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김치 담그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나요? 아니 맞는데? 나 이런 거 못한다고 애초부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동서한테 빨리 하라고 한 거고. 그러면서 옆에서 말동무는 해줄 수 있다고 식탁 의자로 오더니 앉아서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쭈그려 앉아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데 본인은 공주처럼 식탁에서 떡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고 잘 하지도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의 회로인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조용히 넘어가자고 참을 인자를 10번 써가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쇄소를 저희 쪽으로 그냥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제가 둘인데 그걸 한 명한테만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시모가 지금 감정적이라서 불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떡을 씹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꾸도 안 하고 김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말을 듣고 있냐고 물었죠. 네, 듣고 있잖아요. 일하는데 힘드니까 말 걸지 마셔요. 형님은 웃으면서 김장하는 게 네 이름 맞긴 하다며 내가 시모랑 다 이야기해뒀으니까 이따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토달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토를 단 적이 있었냐면서 항상 조용히 하라는 대로 다 해줬지 않냐고 했더니 이것도 말이 너무 많은 거라면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동서 집안에서 시댁을 도와준 게 있어야 말이지. 따로 뭐가 오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맨날 뭘 가져다 주잖아. 이게 인쇄소가 우리한테 와야 하는 이유 아닌가? 그래도 반반이라도 한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배운 것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같겠냐면서
김장도 요즘에는 다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와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안에서 남자들 길을 살리는 길은 경영을 해본 사람이 인쇄소 사장으로 가서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도 주면서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그동안 자기가 다 케어했는데 이번에 스스로 운영한다고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게 된 거라고요. 아주버님은 워낙 무던하고 성실한 편이라 입속에 빠르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였죠.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다 아주버님 탓만 하는 거예요. 형님, 말이 다 말이 아닌데 지금 하시는 말은 제가 듣기에도 많이 불편하네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위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이 뭐가 있지? 아니, 능력이 없는 걸 없다고 하고 가난한 걸 가난하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 나는 지금 다 팩트만 말하고 있어. 우리 집이 도와준 것도 그렇고. 형님은 구겨지는 제 표정을 보면서도 계속 할 말을 했어요. 김장도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러서 하는 거지. 솔직히 오늘 오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동서 봐서 온 거라면서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고 있겠다고 하며 일어났어요. 그동안 저를 향해서 했던 모든 모욕과 무시, 그리고 오늘은 저희 집까지 건드리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무장갑을 벗고 그럼 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놔버렸어요. 형님은 웃으면서 뭘 또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잘해온 건데 하던 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어버리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러냐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찾아오더니 5만 원짜리를 몇 장 꺼내고 김장비를 주는 게 더 낫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를 무슨 김치 담그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때만큼은 대들었어요. 솔직히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다 주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형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지금까지 진짜 며느리 노릇한 거는 나라고 하면서 맞섰죠. 형님은 제가 직업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고요. 솔직히 나도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아이나 키우면 뭐 이런 거라도 하려고 했겠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슨 별 일을 하는 것처럼 유세를 떠니까. 유세요? 형님이 그럼 직접 해보세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무시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이러니까 집이 너무 잘 사는 것도 문제라니까. 괜히 이런 일도 생기고. 솔직히 동선에 부모님 아프셔서 시댁에서 병원비 나간 것도 잊었나? 그것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와준 건데 개털 주제에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어차피 인쇄소고 뭐고 다 본인이 가질 거라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양심도 없냐면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날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주버님이랑 시모가 형님 그런 태도 때문에 아무런 말도 안 한 거라고 쏘아붙였어요. 저는 좀 이런 말을 들으면 창피해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간땡이가 얼마나 큰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돈 갖다 주는 사람한테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냐면서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라고요. 인쇄소 얻는 건 저희 남편이 열심히 성실히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어떤 마음이라 그런지는 알아요. 아주버님 회사가 망하니까 답답하겠죠. 근데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이면 형님답게 좀 구세요. 제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쯤 현관 쪽에서 아주버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주방이랑 현관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라서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깜짝 놀라 진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아주버님과 시모가 함께 들어와서는 주방으로 장봐온 것들을 전달해 줬어요. 돼지고기를 많이 사서는 이거 좀 같이 삶으라고 했고, 시모는 왜 아직도 안 버무렸냐고 하면서 자기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죠. 얼굴이 많이 상기된 채로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갖다 던져버리고 싶었고요. 형님은 돼지고기를 받아들더니 본인이 삶겠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싱크대에서 냄비를 찾고 있고요. 저는 혼자 서서 눈물이 뚝뚝 흐를 것 같았지만 혹여라도 지금 상황에서 시모가 더 심기가 불편해지면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았죠. 형님은 돼지고기를 삶을 수 있도록 불에 올려두더니 시모에게 가서 현기증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도 또 저혈압이 온 것 같다며 좀 쉬다가 다시 오겠다고 거실로 나갔죠. 시모는 혀를 쯧쯧 차면서 저걸 어디다가 쓰겠냐고 했고요.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하고 끝내자고 하길래 이를 악물고 김장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도 좀 필요한 법인데 그런 걸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텅 빈 내면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려나 싶기도 했고요. 억울하기도 했죠.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그동안 남편이 열심히 일해왔던 것이 있는데 한순간에 날리는 건 말도 안 되지. 절대 안 돼. 그런 상황이나 기류를 읽지 못하는 아주버님은 본체만체하지도 않고 거실에서 자기 와이프랑 같이 앉아가지고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염치도 없이 귤 좀 더 가져다 달라고 하니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네가 좀 가져다 먹으라고 우리가 시종이냐고 했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도 꾹꾹 참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일은 빨리 끝나더라고요. 등도 아프고 다리고 뭐고 다 저렸지만 그래도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수육이 잘 삶아졌는지 보러 갔고 다 익을 때쯤 되니까 형님이 와서는 조잘조잘 시모 옆에서 이야기를 해대더라고요. 수육 삶을 때 이것저것 많이 넣었어야 하는데 밋밋하겠네요. 시모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고 다시 돌아와서는 곧 다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상을 차려야겠다고 했어요. 형님은 또 저를 보고 뭐 하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고 제가 큰 상도 놓고 준비를 했죠. 그때 마침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다들 모여 있었네. 오늘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일이 많았어요. 우리 와이프 김장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꾹 참으면서 있었죠. 아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던 형님은 남편에게 너무 고생했다면서 가식적인 태도로 반겼고 남편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듯 그냥 인사를 받고는 저를 도와주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인쇄소를 가져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모든 김장을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수육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김치 많이 담았으니까 가져가라고 김치통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형님 거는 김치가 꽉꽉 눌러 담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보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담아가야지. 우리 집 살림을 네가 했는데 라고 하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형님은 웃으면서 얼른 담아서 가라고 시모 말씀이 지당하다고 하면서 좋아했죠.
참, 이 집안 식구들 모두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김치 담아서 다시는 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김치통 뚜껑을 딱 열었더니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형님은 뭘 열어보냐고 부엌에 가서 장갑 끼고 담아야 하지 않냐고 하다가 김치통 속에 들어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서 시모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죠? 뭐야, 뭔데? 아니, 어머니, 지금 저랑 상의한 거랑 다르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약속 지키셔야죠. 엄마, 이걸 지금 줘도 되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인쇄소를 넘긴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통장이 깔려 있었죠. 통장 속에는 8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고요. 시모는 아무런 말 없이 먹던 걸 마저 삼키고 물을 벌컥 마시더니 형님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큰애야, 언성 낮춰라. 너 며느리 맞니? 누가 지금 며느리인지 모르겠구나. 네가 뭔데 인쇄소를 주라 마라 이야기를 하니? 교만한 그 태도 버릇 고쳐. 저도 처음 보는 시모의 단호하고 차가운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집안이 얼음장같이 변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왜 그러냐고 진정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나를 잡고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았죠. 며느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한꺼번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있어. 이게 어디라고 자기 와이프 편을 들고 있어? 너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 거니? 내가 그렇게 너를 키웠어? 돈이야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건데 자존심까지 와이프한테 팔아넘겼어? 그리고 큰애 너 아까 둘째한테 뭐라고 했니? 아, 이건 또 무슨 트집? 뭐라고 해요? 제가 그냥 김장 돕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걸 동서가 잘하니까 그냥 하는 게 낫잖아요. 뭐? 내가 못 들었을 줄 알고? 개털? 그게 동서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니네 집이 뭘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다고 그런 말을 해? 네가 우리 큰아들 데려가서 처가에서 일 부려먹고 맨날 골프 시중이나 들라고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시모는 그동안 형님이 아주버님을 처가의 종처럼 부려먹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와도 야근하라고 시키고 주말에는 장인어른 골프 치는 곳으로 보조 맞추라고 나오라고 했던 거려.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염치 없이 굴지만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실 생각이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싶으셨는지 알고 계셨던 걸 다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형님 처가에서 우리 쪽 시댁에 돈을 안 받아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회사를 처음에 도와주고 나서 1년 정도 지나 시모가 사돈에게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했었대요. 자기 아들이 어디 꿀리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죠.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다 한 양 떵떵거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고요. 시모는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형님이 말을 막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말을 못하게 하면서 할 말을 다 하셨어요. 며느리로서 하는 것은 없으면서 요구만 많이 하고 저를 부려먹은 것도 다 알고 계셨죠. 네가 온 세상 주인 같지? 네가 뭘 다 가진 것 같지? 젊은 시절에 그 정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니? 뭐? 5대5로 나누자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리고 큰아들,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일해. 여자한테 잡혀 살지 말고. 그리고 절대 이 결정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다. 형님은 얼굴빛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잠깐 뇌가 정지되었는지 멈춰 있다가 바로 무릎을 꿇고 시모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인쇄소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돈 공장도 사실은 불경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졌고
설상가상 형님이 주식 투자를 했던 것이 폭락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다가 어떻게 살궁리를 한 것이 인쇄소를 가져와야겠다 싶었던 거였죠. 형님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시모가 이거라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자기가 그동안 교만했다고 죄송하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버님도 몰랐던 내용인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주식? 너 그럼 우리가 모아뒀던 돈도 다 날린 거야? 그런 건 아니지? 말해. 얼마 날렸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형님은 끝까지 말을 안 하다가 결국 결혼 내내 모아뒀던 돈을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탕진한 것을 고백했고, 아주버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해도 내가 꾹꾹 참으면서 모은 돈인데, 그거 우리 집 사려고 했던 돈인데 그걸 네가 날려? 정신이 있어? 형님은 곧 갚을 테니까 난리치지 말라고 하면서 시모에게 제발 인쇄소 물려주시면 안 되겠냐, 뜻을 좀 돌이켜주시라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앞으로도 도와줄 마음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버렸죠. 아주버님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형님도 씩씩대며 일어나서 옷을 챙겼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냐고, 너 사람 잘못 봤다고 하면서 씩씩대면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거라 어이가 없으면서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방에 들어간 시모를 모시고 나오더니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지 다시 살폈고, 시모는 내가 큰 마음 먹고 결정한 사안이 바뀔 일은 없으니까 가업을 이어서 잘 하라고 당부를 해주셨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의 진심을 하늘은 알아주나 보다 싶기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사실 정말 돈 없는 집안에서 시집을 와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시모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저렇게 부모도 못 알아보는 것들은 필요가 없어. 내가 수년 전부터 이걸 했어야 했는데, 집안의 어른으로서 미안하구나. 너도 힘들었지?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도 몰라주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럼 됐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도 형님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가 어려웠죠. 저희 남편은 걱정을 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래도 도리가 있지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절했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대한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속이 깊은 남편은 그래도 가족이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 마음도 있으니까 모른 채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바로 인쇄소를 물려받았고, 시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출근을 시작했죠. 단골이 워낙 많기도 하고 일은 끊이지 않고 들어왔어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 관공서도 밀집해 있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사무일을 하면서 다시 아가씨 때 기억이 나고 스스로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래 처녀 때 광고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니까 일이 더 많이 들어왔고 반년 새에 인쇄소를 이전할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어요. 직원도 2명 정도 고용을 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시모도 놀라워했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온 남편과 저는 서로를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된 거야. 뭐,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마찬가지지. 내 옆을 지켜준 게 당신이잖아. 나 같았으면 절대 못했어. 그렇게 더 큰 건물로 이전을 했고 저희 책상도 각각 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시모도 이전한 사무실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장하다면서 기뻐해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쇄소에 형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또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경계를 했죠. 형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허름한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가죽 부츠에 선글라스, 펄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그냥 롱패딩에 화장기도 하나도 없이 온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코가 빨개져서 왔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동서, 오랜만이야.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어?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은 사무실을 너무 잘해뒀다며 감각 있다는 식으로 생전하지도 않던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감사하다 하면서 왜 오셨냐고 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감정 표현이 풍부하던 사람이니까 그 눈물도 믿을 수가 없어서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주버님 취업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웬만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모아둔 돈도 없고 자기 때문에 다 날려먹은 바람에 처가에서도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대요. 아주버님은 맨날 술만 먹고 일도 안 하는데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명품 가방, 옷도 다 팔아서 남아있는 것도 없대요. 이제 와서 전전긍긍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 보였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이 개털이라고 했던 건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니까 와서 불쌍한 척을 하는 것이 참 우스웠죠. 형님, 저 개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못 들고 온 사람이 무슨 큰 소리냐면서 저한테 맨날 그러셨잖아요. 형님은 성격이 죽지는 않았는지 얼굴색이 변했지만 그래도 참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불쌍한 마음도 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직원으로 들어오는 걸 마다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진짜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형님은 고맙다고 하면서 그래도 직원은 좀 아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잘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가족끼리 마음을 합치면 시모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근데 아직도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닌가 봐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우리 것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동선애한테 넘어간 건데 고작 말단 직원으로 써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은 있어야지. 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직원은 싫으세요? 돈은 없는데 자존심은 지키고 싶으세요? 저한테는 돈 없으면 자존심도 부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회를 드린 것도 엄청 고민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여유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굶고 사시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렸죠. 형님은 본인이 무슨 말을 잘못했냐면서 아니 첫째 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제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정 그렇다면 직원으로라도 써달라고
그제서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형님이 나가는 길에 거래처에서 다녀오던 남편을 마주치긴 했는데 남편도 상황을 대충 알겠는지 울고 부는 형수를 앞에 두고 그냥 가시라고 다음에 보자고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형님은 나가면서도 니네가 잘 되나 보자고 악담을 퍼붓고 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죠. 지금 시모랑 저희는 사이가 아주 좋아요. 아들까지 해서 넷이 자주 외식도 하고 시모가 관절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도 같이 가고 있고요. 형님네랑은 아예 연락을 끊었는데 시모도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모르는 체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그동안 쌓아둔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는지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고 형님은 가난한 삶을 처음 살아봤는지 하나하나 아끼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껴서 무슨 돈이 쌓인다고 유난이냐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세상이 공평한 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맞나 봐요. 인과응보, 사람을 무시하면 항상 이렇게 되게 마련이죠. 형님이 예전에는 집안 분위기를 다 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주버님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돈이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엿한 부사장으로 인쇄소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산답니다. 그리고 인생 최초로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어요. 물론 시모도 같이 갔고요. 양가가 가깝게 지내시는 중이고 조만간 다 같이 가족여행도 가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둡고 긴 터널같이 느껴지시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없이 빛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